안전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군사상, 안보상의 경호처와 관리하는 경호시설이에요. 김건희 씨가 이제 서희건설 회장을 그 안가란 곳에서 2번이나 이제 뭐 접견 혹은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괴로워서 성경 말씀 좀 듣고 싶어서 그 서희건설 회장을 불렀다고 하는데, 아니 서희건설 회장이 목사님입니까? 제가 알 수가 없네요. 그 마음이 괴로워 성경을 듣고 싶으면 교회를 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안가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을 역추적하면 비리 혐의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당신들 며칠만 더 있어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이 사실을 다 밝히지 않으면 숨어있는 어떤 뭐 정말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걸 보면서. 특검이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오늘 김건희가 출석했어요. 그런데 양지열 변호사님, 네. 우리는 김건희 수의 입은 모습, 수갑 찬 모습 그런 거 보고 싶은데 네. 이렇게 나오는데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법적으로도 수의와 수갑을 찬 모습을 일반인들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게 왜냐하면 재판이 됐건 수사가 됐건 과거에는 예전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다 뭐 수갑도 차고 뭐 심지어 포승줄에 있는 모습도 공개가 되고 법정에도 파란색 수의를 입은 채로 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아, 저 사람이 이미 죄인이다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민주화가 되면서 법치주의가 되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건 그런 거죠. 이게 결국 인권 보장을 위한 건데, 일반적으로 뭐 평범한 시민들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인권 보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두 자가 받고 있는 거는 사실 인권 보장과 거꾸로인 거죠.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고 기본권을 파괴하려고 했던 자들에 관한 수사와 재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정해놨는데도 보면서도 야, 저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그 평범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 법을 적용해야 되나, 이런 뭐 한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김건희도 출석하고 건진도 나오고 뭐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은 임세훈 소장님 대질 신문을 할까요? 그게 방법에 좀 차이가 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 질문을 같은 거를 다 던져놓고 이게 말이 너무나도 다른 식의 분류의 말을 한다면 그때는 불러서 대질을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맹점이, 대질신문을 하려고 요청을 했을 때 이 당사자들이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 또 이거를 말릴 수가 없대요. 억지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대질신문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김예성 씨,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는 나 대질신문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것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대질 절대 못한다 하면 뭔가 숨기는 게 많은 것을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도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지난번 소환 때도 보면 모든 것을 다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번도 출석은 하되 가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대질도 아마도 거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인데, 성치훈 의장님 뭐 방법이 없을까요? 주리를 틀어? 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대질신문은 저는 일단 초반에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질신문은 보통 2명의 의견이 갈릴 경우 대질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따져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건진, 김건희 씨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진은 건넨 적이 없다. 김건희 씨는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집사 김예성 씨의 이 구속영장에는 일단 내부의 그 내용에 김건희 씨 얘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아직 연결고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고,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건진 법사와 관련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지금 특검이 증거를 드러나지 않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지 못한 추가 정보들도 꽤 많이 확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그걸 통해서 건진 법사나 김건희 씨의 의견이 갈릴 경우,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저는 그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거로 보는데, 건진 법사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뭔가 검찰이 증거를 내밀었을 때 충분히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죄를 좀 감형하기 위해서 입장을 바꾸고도 남을 부류의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면 건진 법사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그래, 나는 건넨 적이 있다라는 쪽으로 바뀌면 그땐 대질신문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거부를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본인은 건진 법사와의 의견 충돌에 있어서
굳이 만나서 해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좀 더 명확한 확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 계속해서 뭔가 이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특검이 저는 꽤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의 이런 내란 특검 특히나 거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증거를 저는 조금씩 드러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서희건설의 자수서를 처음에 얘기하고 있지 않다, 흘리지 않고 있다가 딱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딱 언론에 흘리면서 아 이거 우리가 말하는 빼박이구나라는 걸 딱 언론에 알 수 있도록 그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나 전 나름 잘하고 있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왜냐면 우리는 빨리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조금만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법의 심판을 빨리 받는 과정을 보고 싶기도 하지만 정말 지금도 저런 자들이 설치고 돌아다녀도 되는가? 이런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들이 착착착착 정리가 돼야 지금도 돌아다니는 자들을 정리를 할 건데 김건희는 조사받는 척하고 나와가지고 계속 진술 거부하고 묵비권 뭐 행사하고 그런다고 하고 윤석열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내란 재판인데 지금 5회 불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골석 재판으로 간다고 하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골석 재판하면은 피고인이 불리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재판장이 직위원 아닙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풀어줬던 놈.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야 내가 안 나가도 네 알아서 잘해 뭐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런 부분이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도 법원의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여기는 뭐 법무부가 아니라 사실은 사법부 내에서 대법원장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직위원이라고 하는 재판부가 이미 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란 속에 한번 풀어줬다가 다시 이제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장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재판장에서 무슨 말해도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석 재판을 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얘기를 직위원도 직접 했어요. 부장판사가. 하지만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을 문세검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국회에서도 지금 검찰개혁과 함께 민주당에서도 사법개혁도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의 일환으로 첫 번째로는 대법관 숫자를 증원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도 추가적인 부분을 더 많이 넣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원이라고 해서 법원이 재판이 독립되다는 얘기는 어떤 권력자,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 압력을 낳는다 이런 걸 독립시킨다라는 거지 국민으로부터도 재판이 법원이 독립했다라고는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에서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넓히는 게 뭐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에 또 대비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정말로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면 윤석열이가 출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도 윤석열 쪽에서는 건강이 많이 안 좋다. 회복되면 재판에 출석하겠다. 만약에요. 재판에 출석을 하면 수의 입고 나옵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일반 사법으로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고 네, 나옵니까? 갈아입습니다. 그 대신 머리는 이번에는 못하고 나오겠죠? 지금 법무부에서 정성호 장관이 서울구치소장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접견실도 특별하게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도록 막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장을 한다거나 머리를 그렇게 틀어 올린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나오진 않을 텐데 저는 지금 논의가 좀 되다가 만 부분이 TV 중계 일정 부분 또 공개를 하겠다는 논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공개도 분명히 또 관찰을 시켜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법에서는 내란과 관련된 재판은 공개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헌법재판소 중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의 실체를 알았고 또 그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하여금 옳은 방향으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게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압력으로 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지금 하는 것처럼 기자들이 뭐 앞뒤에 오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뭐 분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를 올렸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개한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님, 그래서 법무부가 특혜를 안 준다며 그런데 그냥 지하로 가냐? 그게 특혜 아닌가? 그랬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호송 절차이기 때문에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검찰을 거쳐서 지하 통로로 가서 옆에 피고인 대기실에 있다가 출석하도록 하는 게 절차입니다. 임세훈 소장님, 뭐 이번에 출석하면 속옷 차림으로는 안 나오겠죠? 그건 국민 모독이죠. 사실 뭐 지금 김문수
지금 당대표 후보가 거의 속옷 농성하고 있던데 그럼 뭘 볼 걸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안 본는 삽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는 아마 그 정도와 강도가 더하겠죠.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요. 저는 반드시 이번에 서울구치소장도 전격으로 바뀌었고 뭐 기류가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만약에 소환 절차가 있다면 정말 강제 물리력을 행사해서 다른 범죄자와 똑같이 처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김문수는 왜 그렇게 누워서 그 일을 해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정말 이 내란숙의 피의자와 이 관련된 집단들은 정말 이 뇌가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무슨 항쟁을 하더라도 투항을 하더라도 그렇게 왜 홀딱 벗고 합니까? 정말 너무 불쾌해가지고요. 전 국민적으로 저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근데 자꾸 건강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김문수가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가 본인이 공격받는 게 지금 사실 이 사상적으로 그 자유통일당 초대 당대표잖아요. 완전 극우 정당의 당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경직성, 그런 극우적 마인드 이게 문제인 건데 본인은 나 나이 많지만 체력이 좋아. 팔굽혀펴기는 잘하더라고요. 70몇 번 하는 거 보니까 잘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체력적으로 나의 체력적 우위를 자랑하겠다.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다는 것과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을 사실 그 한 20년 전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딱 김문수 나이 때 그런 거를 외할아버지 댁 가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운동한 딱 똑같은 이렇게 해서 이 자전거 타고 다리 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네도 이걸 해야 돼 하면서 늘 그걸 보여주셨었거든요. 그 나이 때 되면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밑에 사람들한테 어린 사람들한테 나처럼 운동해야 된다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약간 욕망이 있다는 걸 저는 외할아버지 통해 배웠습니다. 집에서 그건 하지. 본인 손자 앞에서 보여주지. 왜 그러니까 전 국민 말이에요. 대상으로. 그래서 손주는 좋게 기억하고 눈 있죠. 버렸습니다. 눈 버렸어요. 보스형님 TV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지난주는 8.15 전야제 국민임명식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달 정어리 TV 80만 만들어 그 감동 이어갑시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확인. 보스형님 TV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더워서 여러분들 좀 지치셨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 봅시다. 지금 79만 7천 명 넘었는데 이번 주에는 80만 되겠죠? 예, 8월에 80만, 9월에 90만, 10월에 100만 만들어 주십시오.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혹시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야 되나? 김문수? 이자들 왜 이렇게 빤스를 좋아해? 정말. 정광훈이도 그렇고 윤석열이도 그렇고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아이고 좀 뭐 왜 당사가 저러겠어? 지네 집이야? 저건 좀 아니죠. 너무 추잡스럽다. 뭐 농성하고 그러는 건 좋지만 와서 이렇게 찍고 그러는데 저 모양을 에휴 참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전 됐고요. 김건희가요. 그런데 이제 뭐 V0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삼청동 안가를 아주 자기 개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요. 서희건설 회장도 2번이나 불러서 거기에서 만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거 특검에서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가에서 사실 이 서희건설 회장은 목걸이 얘기도 나오는데 이 집권 중에 아니 영부인이 목걸이건 돈이건 예. 서희건설 회장을 만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뭘까요? 마치 권성동이 통일교 한학자 회장한테 큰절하고 쇼핑백 들고 나온 이유는 뭐예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알겠는데 예. 김건희가 서희건설 회장을 안가에서 만난 이유 예. 이런 걸 특검에서 밝혀내야죠. 그러면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안가에서 김건희 여사가 무언가를 받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 아니 그럼 뭐 커피 마시러 갔겠어요? 오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그 면담 플러스 알파. 지금까지 일련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희건설 회장을 만나서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난 몰라요. 예. 그렇지만은 안가를 예. 사가로 이용하는 그 김건희의 멘탈을 예. 의심하는 거죠. 예. 저 안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관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대통령이 이용하고 뭐 그렇게 하는 대로 쓰이는 거죠. 안가가 뭐 안쪽에 있는 방 그게 아니라요. 안전 가옥이라는 예.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군사상 안보상의 경호처와 관리하는
경호 시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허락하는 사람과 대통령만 이용할 수 있어서 이것도 관리를 경호처에서 하는데 당시에 보면 안 가도 장관들끼리 가가지고 무슨 자기들끼리 막년회를 하질 않나 이상하게 활용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에서도 뭐 어디 특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란 특검이 유력할 것 같은데 이 안가를 그동안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 누가 썼고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이 부분도 저는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씨가 이제 서희건설 회장을 그 안가란 곳에서 2번이나 이제 뭐 접견 혹은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괴로워서 성경 말씀 좀 듣고 싶어서 그 서희건설 회장을 불렀다고 하는데 아니 서희건설 회장이 목사님입니까? 제가 알 수가 없네요. 그 마음이 괴로워 성경을 듣고 싶으면 교회를 가시면 되잖아요. 교회를 가시면 되지 왜 안가에 외간 남자를 소위 말하면 그 회장을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 겁니까? 거기서요. 아니 거기가 뭐 관광지예요? 무슨 장소예요? 여기가 안가가요. 참 희한한 경우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망년회를 하는 술집도 됐다가요. 이제는 성경 말씀 듣는 교회도 됐다가 뭐 다양한 경로로 활용이 되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국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상 안보상 비밀리에 가져야 되는 경호 시설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뭔데 여기를 술집처럼 이용하고 교회처럼 이용하고 무슨 제 집 드나들듯이 했는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아니 또 궁금한 게 그 마음이 괴로워서 성경을 듣고 싶다 하셨잖아요. 김건희 씨 구약 다 외우는 분 아닙니까? 그 일반인 회장한테 그 성경 들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 다 외우시는 분이 본인이 성찰하고 책 읽으면 되는 것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거래가 오고 갔는지 정말 박지원 의원님 말처럼 전 반드시 수사의 대상에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가는 관저에 비해서 출입이 좀 더 자유로운가요? 일반인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명부인 그러니까 김건희가 부른 사람은 올 때 뭔가 일반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갈 때 받는 일반적 검문들을 덜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안가 사용이 드러나 서희건설 회장을 불렀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는 그럼 안가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을 역추적하면 비리 혐의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김건희 씨가 받은 이런 물품, 물적 이런 그 청탁 관련 대가성으로 받은 것들이 다 22년에 많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지금 밝혀진 바로는. 그것들이 대부분 뭔가 그 공식적인 관저로 들어가기 전에 아크로비스타에 있을 때 받은 것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면 그렇게 그 시기에 많이 받았냐. 관저 말고 그때 아크로비스타는 뭔가 김건희 씨가 사적으로 막 그 허용할 수 있는 막 물건 들고 들어오고 뭐 백 들고 들어오고 목걸이 전달하고 하기에 매우 용이했던 거죠. 관저로 공식 들어간 다음에 그게 용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왜 안가를 활용했을까? 안가도 그게 용이했기 때문에 저는 활용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가에 드나든 기록인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누가 드나들었는지 그럼 우리가 지금 드러난 그 사업가 서모 씨나 아니면 서희건설이나 이런 사람들 이외에 또 몇 번 이 사람들이 왜 기업 관련 사람들이 왜 드나들었지? 그럼 역추적해보면 분명 좀 추가 비리 혐의도 이 안가 활용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안가 하면 안가 4인방의 생각이 나지요. 계엄 다음 날 그 안가에 모였던 네 사람 이상민 또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이 네 사람 도대체 거기에서 뭐를 했겠습니까? 뭐 연말 모임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렸는데 그때 국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한테 부승찬 의원이 물어본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가를 이용하는데 대통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 저는 안가를 누가 예약하는지 그런 절차 자체를 모릅니다. 다만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요. 그런 거를.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전혀 못.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랐다고요. 제 얘기는 예? 대통령이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냐 이 얘기예요. 안 해봤습니다. 안가를 이용하는데 아 그럼요. 안가가 누구 집인데? 법제처장님 집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거기까지 올라가셨으면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삼천도 안가 어떻게 아니 생각하실지 제가 얘기하고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들으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꼽더라도 예. 아니 꼽더라도 들으세요. 말씀하시라고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안가를 이용한다는데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안 했냐? 아니, 이거를 물어보는데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어떠고 저쩌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모르니까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뜻이죠.
아 참나. 차라리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저런 모습 참 국무회의 내지는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내지는 행정부에 있는 강요들이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인 것도 윤석열 정부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마지막일 바라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저 자리는 사실 평시도 아니었고 윤석열의 내란이 드러난 이유, 내란이 실패로 드러난 이유, 이 대한민국 법의 행정부 내에서 법과 관련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제처처장이라는 자가 나와서 보인 국회의원에 대한 태도인 겁니다. 얼마만큼이나 안하무인이었었고 얼마만큼이나 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또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저 이현기 저 법제처장을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만들겠다고 지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안가에서의 회동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누가 상식적으로 계엄이 실패로 끈 다음 날에 윤석열 주변에 법과 관련된 뭐 저기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법제처장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망년회를 그 다음 날 한다고요? 황당한 얘기인 거고, 그러면 제가 헌덕수의 그 지명을 굳이 여기 꺼낸 건 저 때도 저렇게까지 세게 나왔던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당신들 며칠만 더 있어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이 사실을 다 밝히지 않으면 숨어있는 어떤 뭐 정말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걸 보면서. 저런 자가 법제처장이었어요. 그야말로 국가의 중요한 법 문제를 유권 해석을 내려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런데 이제 저런 사람을 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내란 아닙니까? 다행히 좌절되기는 했지만 이완규 보면은 저런 사람이 하는데 지금 그런 놈이 한둘이 아닙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지금도 독립기념관장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직도 거기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자가 광복절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삼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놈이에요. 그런 놈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으로 있으면서 독립기념관 생기고 처음으로 8.15 기념식을 안 했어요. 올해는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 이거는요, 연합군이 우리한테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이지 우리가 뭐 광복하고 이런 거 아니다. 이따 얘기를 해요. 그놈의 주둥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국민 통합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갈등에는 역사 문제가 한 몫을 차지하고 그 중심에 광복에 관한 역사인식이 다름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얻은 선물입니다. 성춘 회장님, 저는 저걸 들으면서 지가 저런 얘기를 짓거리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뭐 교수를 하든지 뭐 연구소를 차리든지 혼자서 떠드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으로 있으면서 저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저래놓고 저 말의 앞뒤를 다 자르고 그 문장만 썼다라고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하는 게 이 그 조선의 이런 독립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다름이다.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에요. 저 말하는 건 연합군의 승리의 선물이라는 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저 얘기를 어떻게 다름이라고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장이 저거를 다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완벽하게 틀린 이야기를 갖다가 뭐 일본의 뭐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을 저런 경축사에서 한다는 얘기는 정말 경악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 우리 선조들의 이런 목숨을 바친 이 독립운동을 정말 이 모욕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 배웠기 때문에 1910년에 경술국치 이후에 1919년 3.1운동, 임시정부의 수립, 그리고 이후에 1931년에 한인애국단의 발족,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1941년에는 건국강령도 발표하고 그 일련의 과정들 덕분에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1943년에 이 카이로 회담에서 카이로 선언에 조선의 독립이 명시되었고 그 이후에 45년에 일본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으로 이어졌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가타부타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연합군의 성물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전 저런 얘기하는 학자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저런 학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나가서 교수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독립기념관장은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저런 의견들은 그냥 필터링을 해서 그냥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을 하고 있다. 저 독립기념관장을 누가 임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의 이런 업보를 아직도 겪고 있다. 저는 저 사람이 근데 어떤 식으로 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지를 참 이 임기를 지키겠다고 저러고 있는 건데 저는 뭐 일단 첫 단추부터 잘못 깨인 저 인사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총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저런 사람이 저런 발언을 공식적인 독립기념관장의 자리에서 못하도록 전 막아야 된다. 이런 건 입틀막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놈들을 도처에 심어놓은 거예요. 도처에. 레리삐님, 네가 없어지는 것이 선물이다. 근데 윤석열은 뭐 철학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는 놈이 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놈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고 또 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역사의식을 막 가르치고 그 이름이 뭐죠? 리박스쿨. 리박스쿨. 네. 그런 거를 뭐 지원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뭔가 나라를 그쪽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한테 뭐가 좋은 거죠? 좋은 건 없죠. 근데 왜 좋은 게 없는지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친일서관이라든가 뉴라이트에 관한 지식조차도 없었는데 이런 거예요. 윤석열은 사실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 간판으로 내었어서 대통령이 됐지만 여의도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이 역사도 모르는 자고 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였고 개인적인 신념이라든가 역사 인식조차도 없는 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윤석열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그걸 뭐 진보 진영에서 그 자를 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는 간판으로 세웠지만 사실 간판으로 세운 다음에 자기들이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윤석열은 또 특히 김건희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럼 누가 그 상황에서 손을 잡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 틈을 파고들었던 게 극우 유튜버들이었고 그리고 친일사관을 가신 이른바 이명박 때 점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활동하게 했었던 그 MB 계열의 일부 인사들이 그 가까이 갔던 거죠. 저 뭐 대표적인 인물이 김태호 전 안보실 차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인물이 안보실장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들에게 휘둘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박수 쳐주고 윤석열이 하라는 대로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이속을 챙겼었고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을 쭉 심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회장에서 같이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틀린 일들 갈등이라고 하는데 갈등이 될 수 없고 아예 저거를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허용돼서 안 될 것들을 전부 주요 요직에 깔아놨던 겁니다. 저는 이거는요 이런 얘기가 윤석열 정부 때 여러 번 나오는데 이른바 그 헌법 정신으로 이런 부분을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5.18도 그렇고 제주 4.3도 그렇고 4.19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처럼 못 박아야 되고 그 이전에 광복의 정신이 뭔지조차도 못 박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마치 그 독일이 2차 대전을 겪은 이후에 나치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틀을 만들어놔야 돼요. 이걸 만들어놓지 않다 보니까 막 이때 내놓았어. 우리도 할 얘기 있는 거야. 우리 의견도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의 하나의 포함인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됐든 정치의 자유가 됐든 양심의 자유가 됐든 민주주의와 공화정과 헌법을 틀을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틀을 벗어난 건요. 우리 사회에서 공론회장에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국회 청원이 진행 중이죠. 일제강점기 미화 행위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관한 청원. 국회에서 국민동의 청원 받고 있는데요. 네.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서는 나치 관련돼서 요만큼만 옹호해도 그게 불법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런 게 뿌리 뽑고 소위 말하는 금융치료 같은 게 확실히 돼야지 이런 자들이 안 나옵니다. 어디서 무슨 일상생활도 못할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이 엄청난 자리에서
본인의 이 독립기념관이라는 의미도 다른 사람이 와서 이딴 망언을 합니까? 게다가 광복 80주년 때요. 저는 용납이 안 되고 오죽하면 당시에 이종찬 광복 회장도 이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이 잘못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이종찬 그 광복 회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내란 속의 윤석열 피해자가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의붓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 일로 뭔가 헤어지긴 했지만 당시에도 그 사람 이분조차도 이걸 반대했던 사람을 임명 강행했고 결국은 지금까지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내란 속의 피해자가 그 지난 3년 동안 심어놓은 약 2,000개 넘는 자리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다 곳곳에 뿌리 깊게 지금도 있습니다. 뭐 안 봐도 우리가 보시면 아시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버티고 있죠. 지금 여기 있는 독립기념관장 이 사람도 그렇고 곳곳에 우리가 모르면 몰랐지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2달 좀 넘었지만 이렇게 내란 수기가 심어놓은 자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좀 뽑아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은 안 되긴 하겠지만요. 이런 자들이 또 자기가 커밍아웃을 해요. 나 이렇게 뭐 윤석열을 뽑아놓은 사람이다라고 커밍아웃 하니까 커밍아웃 하고 있는 사람부터 일단 한 명씩 제거를 해야 그 남아있는 숨어있는 자들도 적어도 이런 망언은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대표도 김영석 관장 이자의 말을 듣고 아주 개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난해 우리는 또다시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빛을 지켜냈습니다. K민주주의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빛을 빼앗으려는 역사 쿠데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망언은 참담합니다.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민족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독립의 역사를 부정한단 말입니까? 이는 3.1운동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논란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왜곡이자 헌법 정신 부정입니다.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로 하자는 송샘은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으니 애국도 없고 매국도 없다. 친일도 없고 독립운동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는 그런 망국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만부당한 일이고 민주당은 이런 역사 내란 세력도 철저하게 척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왜 건국절 주장하는 것인가 그 속내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봤는데요. 바로 그거죠. 우리 그때 뭐 없었는데 무슨 뭐 매국할 일이 뭐가 있어. 매국은 나라를 팔아먹은 건데 나라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빨간 불독님, 내 세금으로 이런 자가 먹고 산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카라 황후님,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러셨는데 저자 근데 임기가 있죠.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저도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임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저 사람을 끌어낼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적한 부분들, 지금 그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해온 그 연대기가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지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여기에 뭐 어떻게 보면 그 일맥상통하는 것이긴 하지만 전 새로운 뭔가 또 하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이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역사 논쟁이 아니라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에요. 틀린 얘기들을 계속해서 뭔가 파내고 있는 이유가 뭔가. 정청래 대표가 정확하게 짚은 거죠. 뭔가 이 친일의 후손들이 뭔가 그 친일의 후손으로서 그 역사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매국한 게 아니라 매국한 사람들의 자손이 아니다.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런 논쟁들을 쭉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 답답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으니까 끌어내. 이거는 이 제도상이나 규칙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모든 수단을 좀 동원해야 된다. 저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저 위치에서 저런 망언적 발언들을 하는 것들을 우린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당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온갖 수단들을 지금 동원하고 지금 구상들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런 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그 정신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번 광복절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글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너는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대한의 독립은 반드시 된다고 믿는다. 무엇으로 그것을 믿느냐? 대한민족 전체가 대한의 독립을 믿으니 대한이 독립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대한이 독립할 것이요. 하늘이 대한의 독립을 명하니 대한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연합국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한 줄기 빛을 찾는 그 운동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발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서울구치소장 참 어렵게 그 교체를 했는데 이런 자들 또 이진숙이 좀 정리 안 될까요? 나 참 답답하죠. 이진숙이는 뭐 곧 정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뭐 그 민주당에서 법을 아예 바꾸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임기가 일단 보장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떻게 끌어낼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권과 어떤 중요한 결을 맞춰야 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정부가 바뀌었으면 본인도 그 신념에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들에게 양심을 기대했다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 것이죠. 지금 독립기념관장도 그렇고요. 뭐 이진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본인들이 이재명 정부에게 동의하지 않잖아요. 단 하나도 동의하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게 무의미한 것이고 내가 있어봤자 뭐 정부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추악한 거죠. 추잡스러운 거죠. 그런데도 그런 부끄럼조차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양심에 기대는 것보다 우리가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그 결을 맞출 수 있게끔 이제 바꾸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김현 의원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신 시청각 미디어통신위원회 이런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제 방통위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준숙이는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거죠. 그 자리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리 자체를 없애는 방법 사실은 이제 비교적 간접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까지 같이 정부조직법 그 개편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말씀드렸고 국정개혁위에서도 첫 번째 안건으로 한 게 이제 헌법을 개헌하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까지 가능할 것이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오히려 전문 부분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어려웠던 주장 자체가 좀 단적으로는 형사적인 어떤 처벌까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 얘기 자체를 꺼내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그게 다시 한번 자기 소신 아닌 소신이라서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고 만드는 거고요. 독립기념관장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걸 어떻게 대한민국 차관이라고 합니까? 독립을 부인하는데 그럼 저 사람의 얘기 들으면요. 독립기념관이라는 게 있을 필요도 없어요. 연합군의 승전기념탑 감사탑 하나만 세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왜 저러고 있습니까? 지금 그 아까 윤석열이가 말도 안 되는 짓, 뭐 리박스쿨 만들고 또 뭐 하는 짓들을 이렇게 쭉 독립기념관장 저런 자를 임명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게 육사의 홍범도 흉상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원래는 거기에 홍범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다 이렇게 치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방현석 작가 소설 범도 저자인데
이분이 어디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한 걸 보니까 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후손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못하는데 보니까 홍범도 장군만 후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만 이렇게 치우려고 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던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 홍범도 장군 한 명 파내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육사 충무관 앞에 있는 흉상이 5개 있습니다. 맞아요. 항일 네. 무장투쟁 영웅들 5명. 김좌진, 그 이회영, 이범석, 지청천, 홍범도 5명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강력하게 반발한 사람이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었어요. 이회영 선생의 손자거든요. 자기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파낸다니까 경고 정말 했죠. 항의했죠. 그 광복절 경축식에도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회영 선생은 남겨놓고 남은 4명을 파내겠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비열하구나. 그래도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게 홍범도 장군만 육사 밖으로 파내겠다는 거였어요. 다른 분들은 4명, 다른 분들은 다 후손들이 있어요. 1인 시위라도 할 후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후손 한 명이 없어요. 부인은 일본군에게 고문받다가 죽었고 큰아들 홍양순이는 16살 나이로 홍범도 장군과 함께 일본군과 싸우다가 교전 중에 전사했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핏줄이 홍용환인데 12살 때 홍용환이 홍범도 장군 따라서 만주 가서 연해주를 오가면서 싸우다가 길 위에서 약 한 치 없어 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정말 핏줄 하나 남기지 못했어요. 대신 시위해 줄 사람 없으니까 저기만 치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비굴하죠. 그런 이유였다면 정말 더 비굴한 겁니다. 그 원래도 홍범도 장군 흉상 포함해서 나머지 장군들도 화낸 것도 말이 안 됐지만 이것만 손댔던 게 손댈 수 있는 것만 손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정권이 정말 머리도 나쁘고 신념도 없고 뭣도 아닌 정말 하찮은 존재였다는 게 이런 데서 저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저는 수많은 난임 부부라던가 또 이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없으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존중하지만 그랬던 윤석열 자손이 없어서 손댔다는 그 윤석열이 정작 본인은 자손이 없어요. 본인이 철거당할지 몰랐나 보죠. 그때는 기세 등등해서 야 저기 항의한 사람 없으니까 저것만 파내봐. 나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저것만 파내봐. 했다가 지금 본인이 지금 철거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 사필귀정이란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범도 장관의 후손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싸워야죠. 저희가 그렇죠. 지켜드려야 되는 우리가 거죠. 후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가? 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저 흉상들을 왜 철거하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의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윤석열의 머리에는 색깔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당 진영은 빨갱이들이다. 이 사회주의 빨갱이들. 자, 그러면은 저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중에 사회주의 사상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해방될 때 미군들이 이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같은 걸 했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70% 이상이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독립을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그런 사상들이 우리가 오염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상이 세상의 주류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주류였던 시절들에 우리 사나 선조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그냥 일제 치하에서 그냥 머물지만 않고 해외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볼시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뭔가 그런 흐름들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새로 세웠을 때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941년 제가 살짝 언급했던 건국강령 같은 데 보면요. 거기에 이미 노동권이 들어가 있고요. 이미 거기에 남녀평등이 들어가 있고요. 이미 거기에 보편적 복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단순히 그냥 독립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도 공부를 했던 건데 그거를 갖다가 빨갱이들이다, 흉상 치워 하는 그 무식한 생각이 누구 마인드에서 나온 거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정말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왜 이런 흉상 치워 왜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는 거야? 공감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아까 다들 아시다시피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것 같은 윤석열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했을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을 내세워서 이런 일을 저지른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죠.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계엄을 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고 저는 김영석이나 관장이나 이런 자들도 사실 지금도 일본과도 연계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어떻게 보면 뭐 장학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이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왜냐하면 불행히도 일본은 자체적으로 전후에도 정권이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때 했던 짓거리들을 2차 대전에서 저지른 짓들을 똑같이 하고 있고 그걸 미화시키는 자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연결돼 있는 대한민국에도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꽤 있는 게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권력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을 정말 끝까지 이런 자들이 언제든지 틈이 나고 윤석열 같은 자를 앞세워서 또 다른 자를 조종해서 역사를 뒤바꾸고 그들의 조상을 미화하려고 이런 노력들을 할 거기 때문에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후손이 돼서 그런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요, 언제 또 제2, 제3의 윤석열 같은 허수아비를 내세워서 이런 짓 저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정말 윤석열이 무슨 사상이나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짓을 했다면 한번 토론이라도 해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뭘 저렇게 했는지. 김명환님은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이것도 무속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호랑이상입니다. 호랑이는 고양이과고 윤건희 부부는 쥐띠입니다. 천적이니까 자기들이 잡혀먹는다는 미신에 의한 것입니다. 무속의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이제는 윤석열이가 쥐띠인데 김건희가 12살 차이예요? 둘이 띠동갑이에요. 네,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합리적인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디 이 독립기념관장도 김건희한테 안 가해서 뭐 목걸이 줬나? 뭐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뒤돌아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들이 8.15 때 국민들의 기분을 망쳤는데, 김이부님, 토요일에 국민 임명식 다녀왔습니다. 펜스 옆에서 관람했지만 너무너무 멋지고 가슴 벅찬 광복 80주년 국민 임명식이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관람하는 모습 보며 뿌듯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위가 아닌 축제를 보게 되니 행복한 광복절 80주년이었답니다. 혹시 기념식 다녀오신 분 계세요? 안 가셨어요? 못 가신 거예요? 초청 못 받았어요? 아니, 뭐 다른 분들께 양보를 했죠. 네. 네.